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주영 기자와 함께 SNS 한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갈까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한 소식이 트위터에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 세 부담 논란으로 번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러자 정부와 새누리당도 하루 만에 연소득 5,500만 원까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말만 말이냐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앞서 국민적 저항에도 끄떡없던 몇몇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태도가 싹 변했다는 겁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유리지갑 털지 말라는 비난에도 문제없다고 버티던 경제 관료들이 박 대통령 말에는 즉시 꼬리를 내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대통령은 마치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것처럼 말했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때도 이와 비슷한 화법을 쓴 걸로 기억하는데 대통령이 정부 돌아가는 일을 몰랐다는 듯이 말하는 건 좀 아닌 듯하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번 정부의 수정안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잘못 이해한 이른바 땜질식 처방이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기준선이 3,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유리지갑 털기 문제는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한 세금이란 게 형평성의 문제인데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증세는 놔두고 왜 자꾸 중산층만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보였고요. 제대로 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를 본격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증세라는 단어를 기피하고 있다. 혹시 정부가 이를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싶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트위터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 박근혜 정부가 비판 여론에 발빠르게 대처했다는 평가도 제기됐는데요.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그동안 박 대통령은 정부를 향한 비판에도 꿈쩍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박 대통령이 세법 개정안 비판 여론에 흔들리고 있다. 개정안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빛보다 빠른 대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세법 개정안 비판에 민첩하게 대응한 박 대통령의 모습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 빠르게 대처했다는 박 대통령이 왜 국정원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 여론에는 둔감한지 의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까지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도 KBS와 MBC 등의 공영방송들이 침묵한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이 자사 보도본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한 통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창권 보도본부장은 KBS가 국정원 사태에 대해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아무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KBS는 일방의 의견과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며 현 보도 태도를 계속 고수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네. 또 그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사실은 검찰 조사와 기소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국정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댓글의 성격과 법적 의미에 대해서 추후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개입 사실은 확인됐지만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게 뭔 화법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보도본부장은 예. 최종 법원 판결은 나지 않았다는 게 그러면 큰 법원 판결 원칙입니다. 나기 전까지는 보도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면 그 네. 전에 그 수많은 보도는 다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를 두고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검찰의 수사 기록과 공개된 댓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이 여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게 사실상 확인됐다. 그런데도 임창권 본부장은 실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안 하고 마치 이번 사안이 정쟁의 대상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출신인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도 국정원 댓글의 성격과 법적인 의미에 대해선 추후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건의 진실을 취재하라고 언론사가 있는 것이라며 막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KBS 보도본부장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 법원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견지되는 것 이것은 뭐 어찌 보면 헌법적 가치니까 뭐한데 네. 거기는 어떤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의 인권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지 이런 권력형 비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문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에까지 팔짱 끼고 그냥 있어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좀 이 저널리즘의 기본이 뭔지를 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자,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는 교육 문제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점을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 평준화 지역에 있는 자유형 사립고 2015학년부터 입시 전형 때 내신 상위 50% 성적 제한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형 공립고는 점차적으로 폐지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고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 5천만 원씩 매년 평균 5천만 원씩 4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털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화 연결할 분은 이범 교육평론가이십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지금 뭐 내용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율형 사립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는데 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자율형 사립고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또는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일각에서 그러니까 MB 정부 때의 교육 정책은 수직적 다양화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었는데 어제 네. 교육부가 내놓은 뭔가 방안을 놓고 일부에서는 이 수평적 다양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큰 방향은 맞다 이렇게 그 평가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평가에는 동의를 안 하십니까? 수평적 다양화라는 것은 지금 이제 발표한 대책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불가능하다. 예. 예, 예. 왜냐하면 대학 입시가 어쨌든 국영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려는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과목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 뭐 자사고가 됐든 일반고가 됐든 특목고가 됐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제 학교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예. 당연히 대입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최대한 대학 입시 과목인 국영수 중심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수평적 다양화라는 것은 뭐 이런 식의 정책으로 수평적 다양화를 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요. 자, 좀 전에 역부족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어떤 점에서 역부족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의 문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이른바 서열화 또는 계층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지금 전기 고등학교와 후기 고등학교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 일반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기 고등학교입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일반 인문계고라고 흔히 얘기했던 이것이 이제 후기 고등학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기 고등학교의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또 예전에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불렀던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 전기고에 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등 소수의 고등학교 학교 유형으로 봐서 일부 고등학교를 빼놓고는 다 전기고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기고에서 어쨌든 자율형 사립고 등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발되지 않은 또는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후기고에 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고를 간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네. 요즘은 일반고 가는 게 뭔가 자기가 전기고에 진학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가는 곳, 뭐 이렇게 떨어져서 가는 곳,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서열화 또는 계층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의 문제는 엄밀히 말해서 일반고에서의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없는 학생들이 일반고에 많이 진학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서울의 경우에 예. 서울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예.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불렸던 특성화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성화고하고 일반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기 쉬울 것 같습니까? 요즘은 특성화고도 꽤 많이 가요. 일반고가 그렇죠. 더 쉬운 거 예. 아닙니까, 가기? 그렇죠. 예. 일반고는 전교에서 꼴찌만 안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성화고는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 이제 마이스터고라고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고등학교들, 이런 고등학교는 심지어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내지 15% 내에 들어야 갈 수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실업계, 즉 특성화고에 떨어져서 일반고를 가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고의 이제 수준은, 교육과정의 수준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수학을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고에는 문과와 이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문과의 경우에도 문과에서 배우는 그 정도 수준의 수학을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수학 얘기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수학 얘기하니까. 예. 수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들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일반고의 교육 과정에 맞지 않는 그런 수준의 학생들이 일반고에 이제 많이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자 하니 졸음만 오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학생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지도해주는 이런 뭐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등학교 대부분의 시간을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제 잠만 자다가 이제 나오는 이런 학생들이 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고등학교 체제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 세 번째 문제는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그 과목을 또는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요, 고등학교 시간표가 대학 시간표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자기 수강 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렇죠. 수강 신청을 하는. 네. 그리고 그 수강 과목은 대개 이제 내가 대학에서 뭘 전공하려고 하니까 저는 대학에서 뭘 전공하려면 이 과목을 꼭 수강을 해야 된다. 그렇죠. 또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니까 그 과목을 이제 선택적으로 듣는 거죠. 고등학교는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구 선진국을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과목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강 시간이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시간표를 방불케 하는 이런 시간표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어느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일반고를 기준으로 보면 문과 이과 나누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선택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전공에 따라 요구하는 과목도 특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제 물리를 하나도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물리학과를 가게 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좀 우스운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체제이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교육시킨다는 것이 학생들의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제 특목고 같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 문제는 이제 구조적, 제도적으로 서열화 계층화가 되어 있다는 것. 또 두 번째로 일반고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일반고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제 교육부 방안을 보고 이렇게 되면 특목고가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던데 그럼 그런 전망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특목고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외고와 과학고 그리고 일부 이제 국제고 이런 학교들을 이제 뜻하고요. 그렇죠. 또 마이스터고가 법적으로 특목고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의 부분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목고의 일부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학교들이 이제 특목고인데 어쨌든 이 특목고가 이제 그 더 인기를 끌 것이라는 예측을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형 사립고가 생기기 그 전 단계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율형 사립고 중에 이미 입시 실적을 명문대 진학 실적을 꽤 잘 내고 있는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전기고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네. 상당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어제 교육부 방안을 보면은 이 평준화 지역 내의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성적 제한을 그 폐기를 하는 대신에 국사와 체육 등을 빼고는 과목별 필수 이수 단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국영수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교육부가 계속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이 교육과정상의 어떤 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네. 아무리 봐도 제가 만약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어떤 중3 학생이라면 네. 어찌됐든 특목고나 자사고로 먼저 진학하려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시하는 국영수 과목 예. 이 과목을 이 바뀐 제도에서도 어쨌든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더 많이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내신 성적 50% 이상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뽑는 게 아니라 이걸 없애버리고 추첨으로 뽑게 한다고 한다면 설령 이 자율형 사립고가 국영수에 그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수준이 하향화되다 보니까 자율형 사립고가 힘을 못 쓸 것이다. 교육부 판단은 이런 거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면 그렇죠. 일단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자율형 사립고에 힘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힘이 빠질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빠지죠. 빠지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자사고의 경우에 하나고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자사고는 어쨌든 중학교 상위 50% 이상의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 학생 대상으로 이제 추첨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바뀌는 제도는 여전히 추첨이긴 하지만 네. 내신 성적이 중학교 상위 50% 이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더 하위의 성적을 기록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율형 사립고에 원하면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사고가 상위권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점하는 예. 이런 효과는 좀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자사고가 전기고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원자는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지원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전기고에서 학생들을 먼저 뽑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특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 교육 당국자의 기본 철학이나 의식 구조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자사고라는 학교가 뭐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사학이 가진 나름대로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제도적으로 그 학교에서 전기고로 편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학생을 이제 추첨을 통해서든 뭐 여타의 선발 방식을 통해서든 뽑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특목고든 자사고든 이것을 아예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상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특목고를 지원했다고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전후기를 안 나눠버리면 그 학생은 공중에 붕 떠버리면서 쉽게 하면 이제 고교 재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서울을 제외한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대도시 지역에서요. 평준화 지역에서 이른바 고교 선택제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건 이제 전기고가 아니라 후기고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1지망으로 A 학교를 지원한다. 2지망으로 B 학교 지원한다. 3지망으로 C 학교 지원한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데 이제 대략 5지망에서 심지어 10지망 정도까지 10지망? 학교를 내가 이제 지원하는 학교의 순위를 쭉 적습니다. 그럼 이제 이를테면
일지망자들 사이에서 이제 몇 퍼센트를 선발하고 이제 추첨하는 거죠. 네. 컴퓨터로 이제 자동 추첨을 합니다만 예. 이지망자 중에서 또 몇 퍼센트를 추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와 같은 대열에 예. 이를테면 후기고에 다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여기서 미달이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아니, 전 미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예를 들어 어떤 외고를 모 외고를 내가 일지망으로 네. 선택을 하고 이지망으로 모 일반고, 삼지망으로 또 다른 일반고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일지망에서 내가 추첨해서 떨어졌다 해도 네. 이지망, 삼지망 등에서 어쨌든 학교 배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재 꽤 보편화되어 있는 이 고교 선택제를 활용하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하고 같은 대열에서 수평적으로 놓고 고교 선택을 하도록 하는 이 제도가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후기를 없애버리고 일지망, 이지망, 삼지망 이 제도를 활용을 네.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이제 이걸 수평적 고교 선택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예. 지금처럼 전기고에서 뽑아가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학생들을 후기고에서 고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평적으로 놓고 예. 전후기 구분을 없애고 수평적인 상황에서 일지망, 이지망 고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예. 이런 것을 이제 저는 수평적 고교 선택제라고 하는데 예. 이 방향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낫다라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반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반고 같은 경우는 매년 5천억 원씩 4년간 그러니까 한 학교당 2억이 되겠는데 이걸 지원을 해주고 그 대신 필수 이수 단위도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줄이지만 국영수의 비율은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한다. 이 방안은 어떻습니까? 일반고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 방안이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 속에서 나온 방안이라는 것은 느껴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지적하셨던 문제인데요. 네.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우에 그 국영수 그 교과 비율을 제한을 할 것이냐. 네. 사실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를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올해 10월까지 네. 일반고가 아닌 이제 뭐 다른 유형의 학교들도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를 86단위로 통일하는 안을 이제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확정할 거라고 했는데 네. 이건 이제 필수 이수 단위를 줄이는 것이고 예. 결국 국영수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금 일반고에만 적용되는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학교에는 적용하지 않는 예. 규칙이란 말입니다. 예. 여전히 자사고 등에서는 국영수를 50% 이상 상당히 높은 비율로 편성하는 네.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럼 결국 이것 때문에라도 저는 대학 이제 고등학교 지원하고자 할 때 자사고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것 그러니까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수평적 다양화를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어쨌든 이게 다 대학 입시와 연관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획일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국영수를 요구하는 한 결국 이런 식의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이 자율형 사립고에서 이 국영수 이수 단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 제한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제한을 하려면 국영수 이수 단위를 제한하려면 일반고뿐만 아니라 자사고에도 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제한을 없앤다면 뭐 일반고 자사고 할 것 없이 다 제한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것이 이제 저는 공평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더 근본적인 해법은 뭐 하여튼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전 세계 다른 나라 제도를 비교했을 때 유례 없을 정도로 획일적인 제도거든요. 다 국영수를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거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인데 이거를 사실 고쳐야 되고 개인별 선택권을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수 과목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뭐 내가 대학 가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려운 수학을 100점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나라는 서구 선진국 중에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별 제도 비교를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공통 필수 과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국가에 프랑스 정도만 예외적으로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 입시에서 일정 성적만 되면 그 대학을 아무데나 이제 지원하면 무조건 이제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른바 대학이 평준화되는 나라인데
이과학수만 이제 대학 평준화되어 있는 특별한 조건 하에서 필수 과목, 공통 필수 과목이 몇 개 있고요. 네. 다른 대학에서 이수 과목이나 대학 입시 과목을 지정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국영수를 보편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통 필수 과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부분의 국가에 없습니다. 결국 이 교육부의 어제 방안을 보면은 이런 추측이 가는 것 같은데 이 자율형 사립고 없애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있지만 그런데 이미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타협책을 찾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그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일부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고로 전환할 겁니다. 아, 스스로? 예. 처음으로 이제 자율형 사립고 인가된 것이 이제 지난 2010년이었는데요. 네. 2010학년도 이후에 이제 교육부에서 2010년을 시점으로 해서 5년 단위로 자사고 및 특목고 재지정 평가를 한다라고 이제 공지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있는 해가 바로 내년 2015년입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2015년에 이제 자사고를 계속 유지하려는 학교들은 이제 재지정 평가를 신청하겠지만, 우리 학교는 계속 자사고로 머물 필요가 없다. 또는 지금 전기고로서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했을 때 미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자사고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자사고가 이제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학교들은 이제 재지정 심사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이런 학교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목고는 손대기가 힘든 겁니까? 특히 외고 같은 경우? 외고는 사실 없앨 수 있는 어떤 특단적인 해법이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사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몇 개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외국어 여러 개를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별도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발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에 흥미가 많고 또는 대학에서 그런 것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과목 들어야 될 걸 좀 줄이고 외국어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을 일반 학교에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 외고와 같은 이런 유형의 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도 제가 얘기한 얘기입니다만 결국 개인의 선택권을 점점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이수 선택권을 점점 늘려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특목고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고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일반고에서 결국 제2외국어, 제3외국어 교육 실질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예. 외국어 심화교육 이런 것, 다양한 외국어 심화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외고라는 특목고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명분이 생긴 건데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의 어떤 선택권을 통하여 다양한 심화 외국어 교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또 이제 학교 단위로 힘들면 무슨 온라인으로 학점을 따게 한다든지 거점 학교에서 이제 학점을 이수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외고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평론가께서는 계속 고등학교 단위에서의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까놓고 고등학교 차원에서 그런 준비와 역량이 되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거 준비하려면 몇 년 필요하죠. 그렇죠. 상당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물론 이제 예산상의 문제, 공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실행하면 자칫하면 교총과 전교조가 모두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목의 수요가 줄어들지 예측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교사의 신분 불안정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교총과 전교조가 모두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대입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한 학생들의 이제 과목 선택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전공에 따른 어떤 요구 과목을 명확하게 이제 지정해주는 이런 과정이 이제 병행돼야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변화를 가로막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제도적인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단체에서 상당히 싫어할 만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왕 연결을 했으니까 현안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 과목 수능 필수 지정 문제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일종의 코미디라고 보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역사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네. 초중고 3번 국사를 배우는데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 같은 거는 이제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초중고 다 한 번씩 배우거든요. 네. 근데 임진왜란을 3번 배우면서 난줄리를 한 번도 안 읽어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늘 이제 읽어와라 또는 읽고 에세이 써와라 해서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난중일기 4글자를 외워서 맞추면 되는 거지. 예. 그걸 들춰보고 이순신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토론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사교육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예. 이거를 무슨 수능과 같은 오지선다 시험을 필수로 국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 타선책으로 하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대입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국사는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채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대학에 채점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사실 이제 유럽은 다 대학 입시가 논술형인데요. 예. 객관식이라는 게 없죠. 근데 유럽의 논술형 대학 입시와 같은 그런 유형의 시험을 채점할 수 있는 인력과 노하우를 가진 유일한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채점하도록 하면 되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느 학생이 야스쿠니 신사를 어떻게 썼냐면 야스쿠니 젠틀맨 이렇게 썼다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그럼 뭐 너무 희화화된 예일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예. 국사교육의 어떤 강화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저는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인데다가 상대평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남을 꼭 딛고 올라가야만 하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쨌든 차선책으로 꼭 대입 필수 과목으로 하고자 한다면 절대평가 형식의 논술형 고사로 그리고 대학에서 실시하는 걸로 그렇죠. 예. 평가는 채점은 대학에서 하면 되죠. 똑같은 문제인데 채점은 이제 지원 대학들에서 채점하도록 한다든지 예. 뭐 이런 방식을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줄여서 서장톡, 서영교 장윤선의 정치 톡톡 시간, 두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르르로랄라 하고 계세요. TV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구두로만 전해드리는데 보여드려야 돼요. 이 그러니까 상체까지 마구 흔들면서 르르로랄라 하고 계십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왜 갑자기 또 정색을 네, 하시나요? 저는 좋아서가 아니라 네. 여기 와서 좋긴 한데 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래서 코너에 대한 예. 그리고 정말 진실을 어떻게 전하는데 진실을 전해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까 그리고 그 얘기가 얼마나 또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파서 목을 조금 흔들고 어깨를 조금 흔들었는데 그게 바로 옆에서 보는데도 상체를 흔드는 룰루랄라로 보이니 아니, 한번 병원 좀 한번 가보세요. 50견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예, 50견은 아니고요. 자, 우리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도 일단 인사를 하고요. 네. 서영교 의원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일주일 내내 막 전화해요. 주말에도 전화해서 뭘 하면 좋겠냐. 뭐 팟빵에 들어갔더니 너무 반응이 뜨거운데 얘기 좀 하죠. 이걸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본인 스스로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담이 많아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주시면 그 힘에 따라서 룰루랄라 하지 않을까. 예. 아무튼 지난주 저도 이제 처음 이 코너 진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반응을 예의 주시했는데 반응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폭발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써도 무방할 정도로 반응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의원님. 근데 제가 볼 때 그 반응이 자뻑.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좋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시간에 의원님께서 이 활업급
네. 팔딱팔딱 뛰는 정부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반응이 좋았던 게 아닌가. 네. 저는 끊임없이 압박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목소리가 굉장이 좋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장윤선 기자만큼 목소리가 좋더라. 이런. 왜 그러세요 두 분 다. 아니 제가 실제로 들었는데 네. 정말 장윤선 기자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목소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내용도 좋고 그래서 정말 장윤선 기자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갑자기 안티팬 지금 생기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얼굴만 예쁘면 참 좋은데. 뭐 시문하라며. 얼굴도 아주 예뻐요. 얼굴도 예쁘고 네. 또 지금 말씀처럼 제가 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냐라고 했더니 그런 건 미리 안 정해요라고 그냥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제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아이들과 잠시 바람을 쐬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깜짝 놀란 건 아이가 있었냐. 그래서 아이가 6살, 9살이요. 9살. 6살, 9살이면 사실 지금 아침밥은 먹었는지 점심은 방학 때는 더 힘들거든요. 네. 방학 때는 돌봐주질 않아요. 학교에서 급식이라도 그렇죠, 주지. 그렇죠. 개학 때는. 제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밝은 얼굴로 시문화 같은 예. 얼굴 크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시문화 같은 표정과 미모로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서 또 한 번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 그래요. 얼굴 여러분 저에게 힘 좀 주세요. 근데 얼굴 크기만 달라요? 시문아 씨하고? 아니 이게 소송 들어온다니까요. 명예훼손으로. 제가 대선 올릴 때부터 줄곧 얘기했지만 시민아 씨가 이 방송 들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바로 제가 보기엔 소송한다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늘 그게 불만이에요.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외모가 늘 딸려. 자기가 약간 목소리 안티 생기려고 그러네. 자기가 좀 목소리 좋다는 것도 인정을 하네. 좋잖아요. 아니 목소리가 좋고 또박또박하더라고요. 예, 뭐 안티팬도 팬이니까 그냥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 자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의원님. 네. 네. 자, 근데 네. 오늘 사실은 국정조사 청문회 첫 번째 청문회가 이제 열리는 날인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네. 그 전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른바 민주당이 그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놨을 때 세금 폭탄론을 주장을 했다가 다급하게 걷어들였어요. 네. 그래서 언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스텝이 꼬였다. 네. 헛발질을 했다. 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다급하게 걷어들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걷어들인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서명 운동을 제가 첫날 서명을 하러 나가는데 이제 서명 운동을 하자고 해서 나갔죠. 그래서 여의도의 증권가 한국노총 앞에서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놓은 그 세금 폭탄론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세금 폭탄이라고 한번 당했잖아요. 지방선거 전에 한번 그랬죠. 당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세금 폭탄은 어떤 거였는데 세금 폭탄이었다 그랬을까요? 아주 부자들에게 0.2% 정도에 해당하는 부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가지고 세금 폭탄이라고 마구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그때 저는 다리에 힘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마치 언론이 0.2%가 더 내야죠. 그 왜 0.2%가 더 내야 됐었냐면요. 당시에 집값이 확 오릅니다. 그렇죠. 확 오르는데 왜 오르냐면요. 그때 제가 이제 당 부대변인으로서 고민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저도 청와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오란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당의 부대변인으로서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홍보 비서관 당시에 200만 수석이에요. 나중에 이제 수석이 됐는데 200만 그 비서관하고 그다음에 홍보처장, 실의 홍보처 차장 안영배 차장하고 그리고 당의 대변인, 당의 부대변인 이렇게 셋이서 홍보팀을 꾸렸습니다. 홍보팀을 꾸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 당시에 재정기획부라 그럴까? 재정기획부에서 그 부동산, 부동산을 원래 한 3억에 산다. 그럼 우리가 신고를 1억 정도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든 숨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건 언젠가 누군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3억에 샀으면 3억으로 합시다. 과세 표준화라 그러나요? 네.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그 전 대통령에게도 계속 요구했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라떼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과세 표준화. 예, 과세 표준화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록하던 그 부동산세를 제대로 신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묻는 거예요. 국정부 차장하고 200만 수석이 저에게. 네. 그래서 내가 안 돼! 그랬죠. 왜냐하면 전 당의 부대변인이었으니까. 예.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당신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하려면 지방선거 끝나고 해. 오.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랬어요. 하려면 지방선거 끝나고 여지껏 안 하다가 이건 왜 하필 지방선거 앞두고 왜 혼자 정직한 척하냐 이거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가 그거예요. 아, 확실히 당에 계시니까 감각이 다르군요. 그때 제가 당 부대변인이기도 했는데요. 예. 서울의 당신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걸 선거로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유인태 의원이 서울에서 1등, 김한길 의원이 2등, 양쪽은 개파 싸움에서 1, 2등을 먹어요. 예. 의원들이 11명이 출마했는데 제가 의원이 아닌데 3등을 합니다. 오. 예. 그래서 당시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제가 연설을 하는데 기립박수를 합니다. 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서하세요. 정봉주 의원이 11등 안에 못 들어요. 당시에는. 아직 무명이었어.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5등인가를 하고요. 예. 예, 우원식 의원이 6등인가를 할 때 제가 3등을 해서 서울시의 여성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몫으로 가서 저는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데 이 정직한 노무현 대통령의 작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고민을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곧장 발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진짜 근데 그때 마침 이게 그 부동산 값이 막 오르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지만 당시에 종부세는 9억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갑자기 올라서 떼돈을 벌게 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근데 이것에 대해서 0.2%밖에 안 되는 아주 부자들에 대해서 언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조선일보와 당시에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9억 이상의 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 비서관 중에 그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 딱 하나 있었어요. 예,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강남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때 세금 폭탄이라 그러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거 사실 되돌려주는 거죠 저희가. 그들에게 한 번은 너희도 당해라 라고 되돌려주는데 당시엔 0.2%였다면 이번에는 이 그 당하는 사람들이 3,450만 원 이상의 연금 맞아요. 예. 그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약 한 500만에 해당되는 우리 봉급 생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대기업의 법인세는 그대로 뒀습니다. 네. 낮춘 대로.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는 것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3,450만 원이면 월 얼마예요? 한 250 정도. 250? 그 사람들에게 월 연 16만 원 정도를 걷는다면요. 그거 부모님들에게 1년에 우리가 2번 정도 가서 용돈 드리는데요. 10만 원씩 설날하고 추석날 드릴 수 있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애들 우유값 있다. 약 연봉 월 한 200에서 250 받는 사람들이라면 우유값 꽤 많은 몇 개월치 우유값이고요. 중학생 자녀가 있다. 그럼 그거 한 반년치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그것을 사실은 16만 원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알뜰살뜰 모으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마저 뺏어간다 그러면 이거 세금 폭탄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 우리 같이 세금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대기업의 법인세 확 깎아준 대로 그대로 놔두고 이명박 때 깎아준 법인세가 5년 동안 90조라 그러거든요. 그 90조 그대로 놔두고 부자 거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감사원 발표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보편적 복지하면서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네네네 나왔어요. 예, 그 돈을 줬는데 그게 3년간 4천억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유리지갑에서 걷어들이는 돈 4,500억 정도. 네. 이 4천억 정도 저는 줄줄 새는 세금만 제대로 감시해도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삼성의 임원직 연봉이 52억이라고 하는데요. 공기업 임원직들은 사실 제가 장윤성 기자랑 통화하다가 들었는데
아침 10시 이후에 출근하고 나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초에 물 주고 그러면서 몇 억씩 받아가는. 저는 그거 구조조정하면 유리지갑 안 털어도 된다. 근데 나중에 진짜 부족하다라고 하면 유리지갑이 스스로 내놓죠. 저부터 내놓고 다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민주당이 스텝이 꼬였다, 헛발질이다 이런 민주당 또 진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는 새누리당으로 그리고 자, 뭐 알겠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가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객관적 시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이 처음에 그러니까 그 장외투쟁을 하고 국정원 국조를 쫙 끌고 나가다가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살짝 갈아탄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공박하기 아주 좋은 이슈라고 생각했던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큰 전략적인 판단이랄까요? 길게 보는 비전이랄까요? 이런 것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세 없는 복지냐 증세하는 복지냐. 그러니까 복지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진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리가 딱 돼서 대기업에 대한 과세, 그런데 법인세를 먼저 확충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세금 폭탄이라는 딱 네 글자만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보 진영에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략적인 판단이나 전략적인 미스가 첫 번째는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담론에서 민주당이 좀 큰 틀에서의 담론 구성 없이 그냥 나가서 약간의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은 아니냐. 이것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그 진보 진영이나 특히 이제 복지를 전공하신 이런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그 서영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몰라서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옛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어떻게 떼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문제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뭐 저희 이탈남에서도 어제 그제 계속 짚었으니까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잠깐만요. 방어권 잠깐만 주세요. 방어권.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제 이제 이탈남 그 에세이 했잖아요. 네, 이용석 의원하고 했었어요. 예, 제가 이제 댓글 좀 봤는데 댓글 반응 보셨어요? 예, 봤어요. 뭐냐면 이용섭 의원이 나와서 예를 들면 세금 폭탄만이다라고 얘기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대기업의 그 법인세 인하 그대로 두고 그리고 그 부자 감세 그대로 두고라고 하는 말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에게 맞는 세금 폭탄. 세 글자만 갖고 나온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겨누기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겨누고 있다가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겨누고 있는데 살짝 돌아가는 게 민주당에게 돌아간 거예요. 저는 복지 관련한 전문가들의 말씀과 이런 것들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지요. 근데 저희도 이번에는 한번 정직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용감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것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하려면 세금 다 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저는 그거까지는 우리 학자분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학자분들과 저희 정치인이 해야 될 몫은 그동안 낸 세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줄줄이 새진 않았는지 이거 제대로 가지고 오면 다시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을 먼저 보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국회에서 해야 돼요. 그럼요. 국회에서 정확하게 세금이 어디로 줄줄 새는지 네. 그 감시자 역할을 그 감시자 역할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고 결국 그렇죠. 예.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10,000원 안대를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라 깨진 쪽박 먼저 떼우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 먼저 걷고 그다음에 와 그럼 낼게. 그렇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정치적 레토릭 고사에서 실패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거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지금 저희가 녹음을 시작한 시점이 그 오전 10시 좀 전이었는데 네. 원래 지금 첫 번째 청문회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고 10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었죠. 네, 네. 근데 원세훈, 김용판 네. 두 사람 안 나온다고 네. 아예 보냈어요. 네, 그럼 네. 오늘 지금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파행이죠. 일단 언론이 열리긴 지금 열리는 거죠. 예, 열리긴 열리지만 예. 파행으로 가는 것이고 정상적인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럼 또 근데 이제 이게 의원님들께서 이제 한 말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메시지 정치를 굉장히 잘했는데 계속 메시지 정치로 갈 수 있는 국면이냐 이렇게 완전히 메시지 정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 구두 선언을 하는 거죠. 말로 이게 국민 설득하고 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원세훈 김용판을 어떻게까지 했는가 민주당이 얼마나 양보를 했습니까 그동안 굉장히 새누리당이 하자는 대로 많이 그래서 끌려다닌다라는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정영래 의원이 눈물로 억울함을 표현하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결국에는 동행명령 고발 이런 데까지 가서라도 굉장히 저는 김용판하고 원세훈은 굉장히 뻔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나오겠다. 그리고 21일 나올지 말지도 잘 모르겠다. 이제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궁금해할 만큼 저희도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엔 김용판 원세훈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새누리당에게 공을 넘긴 거죠. 당신들이 김용판 원세훈을 나오게 해라. 그리고 김용판 원세훈이 안 나올 뒤에는 당신들이 못 나가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새누리당. 너희들이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동행명령을 하게 되고 그 불출석 사유를 뭐 근거 있게 되기는 하고 있으나 이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은 김용판 같은 경우에 자기 재판과 겹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과 겹친다 하더라도 국정원 국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안 나온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 다음에라도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김용판 원세훈이 나왔을 때 무엇이 상황이 바뀌는가. 실제로는 검찰의 국정조사, 검찰의 그 공소장 이상의 것이 나올 것인가. 이상의 것은 제가 보기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림입니다. 그림.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정치, 메시지 정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청문회 때 사실은 그 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청문회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증인석에 앉아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그 지적을 받을 때 진실이 다시 한번 파헤쳐지는 작업이라는 거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뜨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김용판 원세훈이 나와 앉아 있고 그러면 국민들은 다시 한번 저 사람들이 원세훈이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크게 알려지는 작업이고 김용판도 그것을 왜곡했구나 라고 하는 게 알려지는 작업이고 근데 어떻든 가리고 있는 거고 그럼 저희도 풀리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양보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작업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고 그래서 최경환 김용판 원세훈 나가줬으면 좋겠다. 어떻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은 메시지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으로는 가장 귀하고 큰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야지 되고 저희는 이제 지금 작업으로는 김무성이 여의도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디 갔대요? 외국에 가 있잖아요. 김무성을 이제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김무성 대장이라고 그들은 부른다고 하는데요. 웃기는데 김무성 대장은 좀 멋있는 것 같은데 그걸 줄이니까 무대 그러더라고요. 무대. 갑자기 무게가 그냥 수호지에 나오나요? 수호지에 나오는 무대 갑자기 무게가 확 떨어지는데 무대가 여의도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대가 무대에서 사라졌다. 무대가 여의도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데 무대가 무대에서 사라졌다. 김무성 대장이 가치가 확 떨어진 무대인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몽골에 가 있다 그래요. 연초에서부터 주초에 몽골에 가서 주말에 올 거라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찾아갔고 또 김무성이 나올 생각이 없다. 어디로 도망갔냐? 새누리당은 어디로 피신시켰냐? 박근혜 대통령 어디로 피신시켰냐? 저희는 더 거세게 몰아쳐야 이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원내대표단은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저희가 원회에서 뛰고 장외에서 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뛰고 해나가면서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원세훈 김용판이 왜 안 나올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압박을 하고 새누리당까지 동행명령에 합의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안 나오면 국회 모독죄가 적용이 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사실 벌금형도 없는데 이 엄청난 상황에서 21일 날 나가게 되면 나갈게. 이런 정도로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빽이 있길래 국민들을 이렇게 참 띄엄띄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두 사람의 배후에 도대체 누가 있는 건지 물론 의심이 돼서 TK 커넥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권영세 전 주중대사의 역할론 뭐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뭐 등등을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배후의 핵심을 밝혀내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영세 파일 100개 이상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빨리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더 깊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말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김용판, 원세훈 두 사람이 개인의 공판기일 그리고 원세훈 뭐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는데 그 공판 준비기를 이유로 해서 못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조정해서 이게 국사에 해당하는 건데 물론 이제 개인의 재판 굉장히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국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버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못 나간다. 저는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아,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인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오늘 그냥 그 생중계되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원세훈 김용판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또 다음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21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21일 날 어제 제가 정청래 의원하고 밤에 통화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안 나오겠다는 것은 21일까지도 안 나오겠다는 것과 같다. 고로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실 거냐 그랬더니 내일 봅시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끝까지 얘기를 안 해서 오늘 서영교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했어요. 도대체 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결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왜 이리 어려운 상황에 저를 수요일에 또 저를 부르셔가지고 아니 여러분도 방법이 있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이 있겠냐고 물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럼 뭐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김용판 원세훈 안 나온다고 불출석 지금 장윤선 기자가 말했듯이 사유서 보냈습니다. 사유서 보내면 되는 거냐? 저는 저희가 좀 잘못했던 건 동행명령 때려도 불출석 사유서 내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더 세게 강하게 했어야죠. 이들이 끝내 안 나오면 끝내 그들이 얼마나 큰 비난과 그다음에 처벌을 받을까라고 하는 걸 강하게 이야기해야지 되고 이 와중에 사실은 보수 언론이 한마디도 안 해요. 보수 언론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김용판 원세훈 오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관심을 숨기고 있죠. 숨기고 있고 가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도 개인 재판이요? 개인 재판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말씀드렸듯이 공판 기일 연장하고 중요한 건 지금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이들의 비리와 문제가 대선 불법 개입이 훨씬 큰 문제라고 하는 걸 국정조사에서 크게 부각시키고 그것에 맞춰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재판도 사실은 연장해라. 이게 뭐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지금은 정치권이 그리고 언론이 사실은 민주당이 어제도 세금 문제 갖고 조금 그랬을 때 또 스텝고였느니 아주 뭐 헛발질을 하느니 이러면 사실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야. 여러분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방법은 우리가 또 싸우고 투쟁하고 하면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팀 박범계, 김민기, 신경민, 정청래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을 갔습니다. 네. 가서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공소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우선 끝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 NLL 관련인 거죠? 아니요. 어제는 NLL이 아니었고요. 이 국정조사 관련한 거예요. 원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네.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못 보여준다고 했죠. 보여달라. 봐야지 우리가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보도에도 나왔는데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검찰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공소 유지 확실하다. 공소 유지할 수 있다.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 나가고 보완 수사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 찾아내고 그다음에 장외에서 한 가지 찾아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야 뭔가 나오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는 사실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말씀이죠. 저희가 장외 투쟁을 하는데 전순옥 의원이 이 그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전단을 사실 돌리고 있었습니다. 장외 시청에서 있으면 어버이 연합인지 뭐 맨날 와요. 와서 막 쌍욕까지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게 한 7시쯤에 네. 전순옥 의원을 그 사람들 한 3명 정도가 술을 먹고 전순옥 의원을 건드린 거예요. 전순옥 의원이 전단지를 뺏기고 안경이 날아가고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병원으로 갔는데 구토 증상도 있고 뭐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건 그거죠. 어버이 연합 이분들의 실체는 뭡니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까 저희가 만약에 저희 쪽 사람이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을 건드렸다. 그럼 아마 저희 폭도로 몰렸을 겁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말씀. 열심히 뛰면서 찾아내는 것은 되게 좋은 건데 네. 아까 장윤선 기자가 얘기했지만 열심히 안 뛰어도 네. 확보하고 있는 권영세 녹취 파일 그냥 다 까버리면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안 까는 겁니까? 못 까는 겁니까? 우선 권영세 녹취 파일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개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일을 민주당 안에서 이 파일을 갖고 있는 분은 3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127명 의원 중에 딱 3명만 그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셋이 잘 안 흘리죠. 그리고 아마 지도부도 잘 모를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제 중요한 것은 시기를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내용별로 분화해서 공개하겠다라는 게 이제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컨대 이런 거예요. 원세훈 김용판에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야 그 진도에 맞게 그 권영세 파일로 공개하고 뭐 이러겠다는 건데 저는 이 두 사람이 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배후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영교 의원님도 알고 계신 내용인데 원세훈은 처음부터 안 나올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소소한 특종입니다. 바로 들어가는데요. 뭐냐면 그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타진을 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다 부인하더라도 원세훈 측에서 원세훈 측에서 다 부인하더라도 나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용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민주당 관계자한테 제가 확인을 한 건데, 그러니까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TK 라인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최경환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는 둘 다 나가시라 협조하시라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이 TK 그 라인을 가동을 해서 나오지 말라고 사실상 보호막을 치고 네.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민주당도 뭐 기자회견을 통하든가 뭐 공개를 하겠으나 이제 그것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마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두 사람이 무엇인가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버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권력이 보호하지 않고서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촛불 집회에 나가서 10만이 모여서 하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젠가요?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예, 대구의 신부님들이 1919년 이후에 처음으로 그 시국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국민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두 사람이 버티는 것은 분명히 배후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공세적으로 압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노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냐. 장윤선 기자는 분명히 배후가 있다고 단정을 했어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배후가 있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저도. 네. 장윤선 기자의 소소한 특종의 단초는 누가 제공했죠? 서영교 의원입니다.
원세훈 쪽에서 타진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전했죠? 처음에 서영교 의원입니다. 김용판 쪽에서도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단초는 또 누가 제공했죠? 김용판 얘기는 제가 따로 취재하거든요. 제가 어디에서 그 얘기가 있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감사하고요. 그 장윤성 기자가 그렇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전 당연히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처럼 그러니까 원세훈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통해서 또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나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원세훈은 MB 라인에서 맡고 있고 친이 쪽에서 그 다음에 김용판은 TK 라인에서 맡고 있고 중요한 건 MB 쪽에서와 TK 쪽이 원세훈과 김용판을 지금은 맡고 있지만 끝까지 보호하겠는가. 끝까지 보호할 리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들이 받아야죠. 네. 그때쯤 되면 손을 놓고 아니 잘라버리고 아니 팽시킬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세훈 같은 경우에 박근혜가 되자마자 국정을 압수수색하는데요. 우리나라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 압수수색을 하냐면 박근혜를 원세훈이 계속 못 살게 굴었거든요. 뒷조사를 계속해서 그것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세훈을 정리시키는 걸로 딱 정리해서 그때 제가 전화를 사실은 제가 법사위니까 해봤다고요. 검찰에다가. 아니 원세훈 저기 해외 나간다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해외 나가게 놔둘 겁니까? 예.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리죠? 의원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신문에 일면에 나오더라고요. 원세훈 출국 금지. 이거 누가 노력한 거죠? 제가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원세훈을 봐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 검찰이 조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원세훈과 MB 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선 판도를 바꾼 거니까 예. 지금 박근혜 쪽이 같이 결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조금 지나면 원세훈 김용판이 자기네를 보호해 줄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자기네를 정리시켜야만 이 사건이 끝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그 활동, 실천 작업을 해나가야지 될 것 여기서 음모론에 기초해서 본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세훈 김용판 측에서는 당연히 딜을 시도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딜을 시도하죠. 그러면 그 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두 사람이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재판 결과를 자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달라라는 그렇죠. 이런 딜이 될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른바 사법정의를 정면에서 지금 그 부정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그런 딜이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런 딜을 하죠. 그리고 저는 뭐 사법정의, 사법권의 독립을 서영교가 져야 한다. 그렇지가 않고요. 새누리당과 원세훈, 새누리당과 김용판이 사법권의 독립성을 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공소장에 이제 기소가 돼서 범죄 행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나와서 일관되게 국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아니 이게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왜 불법이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공소장 누가 썼는지 보니까요. 에? 이 검사가 좌파 검사입니다. 운동권 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 도대체 이 뒷속에는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검은 뒷거래.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세훈 김용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이죠. 박근혜, 김무성, 권영세 마저 보호하기 위한 작업이죠. 왜냐하면 이걸 무혐의로 만들어야 무죄로 만들어야 다 살아난다. 원래는 원세훈은 절대 봐줄 생각이 없었는데 같이 걸려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을
뒤에 있을까요? 아니 겉으로 버젓이 드러나는 거죠. 버젓이 드러나는 것이고 제가 이제 김진태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봤더니 홈페이지 안에 그 검사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네. 검사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좌파 검사다. 딱 표현을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그 친북 단체, 뭐 이적 단체에다 후원금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다가 서면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종북 단체라고 말한 이적 단체라고 말하는 그 검사가 후원금 줬다고 하는 그 단체가 지난 5년간 한 번이라도 혹시 그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느냐라고 네. 했더니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김진태라고 하는 의원이 왜 그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 국정조사장에서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그 검사를 압박하는 겁니다. 완전히 검찰의 독립성을 압박하는 거죠. 네. 너 좌파 검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계속 국회에서 떠들어봐요. 그럼 그 검사는 위축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공소장을 만들 때는요. 제가 법사위 아닙니까? 네. 공소장을 만들 때는 검사가 한 9명 정도가 여기에 특수통과 공안통들이 네네. 같이 모여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회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검사는 거기 공안부의 수석 검사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올렸을 뿐이거든요. 이걸 같이 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이 쓰고 다 알아요. 그거는 김진태 의원이 자기가 사수로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확실하게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열받아서 한마디 그러니까 속칭 그러니까 내지른 그런 발언이 아니라 아니죠. 고도의 계산이 깔린 발언이에요. 고도의 계산이 깔린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할 때부터 그것을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검사한테 너 좌파 검사고 이적단체에다 후원금 줬어 라고 흔들어대면 이 검사가 그다음에 일을 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두렵고 빠지겠죠. 이것은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그 검찰을 압박하는 거고 억압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 또 청와대가 비서실 개편을 하잖아요. 김기춘과 민정수석부터 다. 그래서 논란은 뭐냐면 검사장 이상급을 교체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검사장 이상급의 임기는 거의 1년입니다. 지금 4개월 정도 됐거든요. 혹시 교체 이야기가 나오면 확실하게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하는 거죠. 이제 이건 삼박자입니다. 청와대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왜 검찰 장악하지 못했어? 이런 의미로 민정수석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는 김진태 같은 의원이 검찰 이거 좌파 검사 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MB라인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혐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판 김세훈 협상 속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뒤를 봐주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과정을 바꾸는 건 여론인데요. 제가 너무 말이 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주당 뭐해요? 그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묻는데 저희가 사실은 방송국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렇죠. 녹음 네. 끝나고 바로 간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때 가서 KBS? 그때 네. KBS 가고 그다음 날 MBC를 갔어요. 공정보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근데 저희가 이걸 하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보다가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있죠. 그렇죠. KBS나 MBC가 탐사 보도를 합니다. 네. 국정원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 뒤에 무엇이 있는가? 무슨 뒷거래가 있는가? 이러고 그걸 가지고 사실 다시 민주당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물었어요. 그런 거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안합니다. 그거는 못했습니다. 아니 MBC는 시사 2580에서 국정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폐기됩니다. 불방되죠. 예. 저희가 왜 불방됐냐고 얘기했더니 뭐 자기네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얘기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접근했죠. 뭐라도 언론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잘못된 국가정보기관의 문제점을 파헤쳐내주면 그것을 국민이 받고 갈 텐데 지금은 어디도 방송국이 하나도 해내는 곳이 없으니 우리가 제기를 하면 마치 정쟁인 것처럼 양당의 정쟁을 보도하듯이 하니 우리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나라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권영세 파일 100개나 된다는데 안 까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좀 더 제가 보기에 있으면서 시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전해철 의원실에서 네네. 오늘 나오게 네. 될 겁니다. 네. 일부 보도를 했죠. 오늘? 한겨레가 일부 보도를 했었고 그게 뭐냐면 외부인이 통장에 약 1억 원여 정도를 받아가지고 댓글 쓰는 작업을 했는데 전해철 의원실에 곧장 제보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 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찬성 반대가 많으면 메인으로 뜨는데 찬반을 많이 하려면 컴퓨터 하나에서는 찬반을 못 눌러요. 제가 그렇죠. 이제 우리 팟빵에 들어가가지고 서영교 좋은 글 쓰신 거 있길래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추천 꼭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려고 꼭 눌렀더니 안 되더라고요. 여론 조작을 시도를 하셨어요. 예, 아니 뭐 그게 아니라 한번 되나 이렇게 해봤어요. 당연히 안 돼서 한 번밖에 못 누르는데 이 오늘 전해철 의원실에서 밝혀낸 것은 한 번만 누를 수 있게 되는 그것을 IP를 재생하고 복사하고 분양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거기서 찬성 반대를 누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정보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메인 화면으로 뜨고 여론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거는 어떻게 찾았대? 사실 그랬더니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전해철 의원실에서 네. 제보 아니었을까요?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한 가지 더 제보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제보 내용을 가지고 공소장을 한 번 더 뒤지니까요. 네.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공소장 안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받은 것과 같이 보니 검찰 조사 안에 벌써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마저 살펴야 된다. 근데 네이트에서 그거를 반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계속 누른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긴 했어요. 네이트 입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도는 했다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받아서 가면은 그 원세훈 김용판 뒤에 배우가 있고 그들은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그래서 원세훈 김용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그러니까 딜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다면 언제가 되더라도 그들은 나올 가능성은 더 없다.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정청래 간사 같은 경우는 16일 날 별도로 따로 날을 잡아서 원세훈 김용판을 다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주장의 절절함과 그 간절함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현실성만 놓고 본다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제일 황당한 것은 김태흠 원내대변인이에요.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저 안 나오면 원세훈 전 원장이 안 나오면 서울구치소로 가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법사위 위원이신 서영교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그게 참 저는 참 국민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띄엄띄엄 보고 있다. 네, 어떻게 그런 발상과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들 앞에서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굉장히 오만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막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국면에서 두 사람이 안 나오면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초장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이 그 원판 불변의 법칙과 원판과 그 김새 빠진 김새는 청문회는 안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뒤에 계속 이것은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바깥에서 장외투쟁 막 이 뜨거운 뙤약볕에 막 어버이 연합 회원들한테 맞아가면서 또 막 그 의원들이 거리에서 막 서명운동하고 또 막 전단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노력이 저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선이나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보이고 땀은 엄청 흘리고 있는데 그 노력에 대한 성과는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엄청난 새누리당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민주당이 무슨 힘으로 어떻게 막아낼 건지에 대한 저는 대안과 전략이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답변상에 두 가지가 나왔네요. 자, 서울구치소에서의 청문회는 가능한가? 이거하고 괜히 지금 힘만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질문하는 여러분은 참 좋겠어요. 참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쌈박하게 예, 제목도 나오고 근데 질문하면서도 별로 답이 없으니까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서울구치소에 가서 청문회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발상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 국민을 너무 띄엄띄엄 보고 우스운 발상이죠. 서울구치소에 가서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고요. 청문회는 끌고 나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라 그래서 하면 되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뒤에서 이 뭐 한쪽에서 못 나가게 막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 얘기를 할 때 실제로 그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합니다. 네.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안 하고 했겠습니까? 세금 문제를. 첫 번째 나오는 세금 문제인데 당연히 보고하고 다 이야기하고 했겠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겠죠. 서민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리고 이렇게 연봉 3,450 받는 사람들한테 세금 더 내. 그러면 그냥 내는 줄 알았겠죠. 13,000원이 껌값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껌값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다음에 요 기자들 중에 언론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떻든 3,450 연봉 딱 이제 박지원 대표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먹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봉 3,450에서 5,000, 7,000 정도 받는 사람들이 언론사에 기자에서부터 국장급까지를 망라하는 연봉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딱 나한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보편적 복지 얘기하면서 낼 수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만 내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열 받을 만한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새누리당이 연봉 5,500으로 탁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갈라치기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 내가 얘기하려니까 이거 좀 속으로 뒤가 좀 구리기도 하고 갈라치기인데 실제로는 박근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 전에 활짝 놀라가지고 어머 다시 검토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세훈 김용판의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냐고요. 김무성 권영세가 있는 것도 다 이야기 됐다는 거죠. 그 왜 모르지 않냐면은 16일 날 대선 토론 때 네.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잖아요. 댓글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라고. 근데 그거 자기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 얘기를 마찬가지로 그날 점심 때 김무성이 댓글 없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국정조사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이슈는 뭘로 가냐면요. 지난주 장외 집회 때 혹시 장외 집회 가셨었어요? 장윤선 기자? 시청? 에이 안 갔죠? 김종배 진행자님 가셨습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도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갔는데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5만, 6만이 아니에요. 전 10만이 넘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산초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이제 7시에부터 시국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민주당이 걱정했어요. 저희가. 아 우리 할 때 조금 나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고 민주당 아이고 이러면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날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국회의가 7시부터 하는 시간엔 더 많이 나왔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지역구 구민들 다 나왔어요. 동네 사람 조기 축구회 사람까지 나온 거 우리 지역구 구민 중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다음에 이거 사진 찍히면 국정원에서 잡아갈지도 몰라 했더니 잡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촛불을 너무 재밌게 들고 있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한 1시간 걸렸어요. 길을 못 찾았어요. 길도 못 찾겠고 꽉 차가지고 들어갈 많아서. 수도 없고 가는 사람마다 저 붙잡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혹시나 좀 이제 얄팍하게 시국회의 차가 있으면 그 앞에 국회의원들 쭉 앉아 있거든요. 나도 거기 가서 얼굴 좀 보이려고 목이 좀 들어가려고 화장실 갔다가 사실 거기를 갔어요. 꽉 차갖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지역 구민이 있는 자리로 갔는데 그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자리를 못 찾다가 망치 부인하고 인터뷰도 하고 온갖 거 사실은 다 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가다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때 얘기가 이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가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박근혜가 책임져라가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동안 민주당은 사실 그 얘기 잘 못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대선 불복이냐 그러면 아예 아니거든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국회의 집회 때 가니까 대선 불복은 아닌데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불복이라 그러더라고요. 말이 아주 재밌고 좋더라고요. 저희도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불복인데 이 화살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갈 사람은 한 군데잖아요. 새누리당과 그동안 김용판 원세훈에게 갔던 게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간다고요. 이 부담은 저희 이제 나온 지 10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게 가고 이거는 우리 소중한 국민의 한 표가 그냥 무참히 짓밟힌 거예요. 우리가 투표소에서 인증샷 올린 이 행위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모두 다. 세상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 행위가 국정원에 의해서 새누리당에 의해서 그리고 저기 권좌에 있는 사람에 의한 조직적인 것에 의해서 짓밟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원판 김세훈에게 목을 매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 싸움이 아니라 길고 험한 그리고 끝내 그 대상은 다른 곳이다라고 하는 걸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안은 길고 질기게 싸우는 것 이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죠. 네, 지치지 않고 질기고 네. 예, 정의롭게 명분을 가지고. 네. 오늘의 이 서장토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되는 겁니까? 근데 일부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한 뒤에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던데 혹시 이런 거에 그 동요하는 의원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없고요. 예. 있을걸요. 아니 그리고 또 아까 장윤선 기자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네. 아까 무슨 질문이었죠? 워낙 질문을 많이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건 항복이나 마찬가지야. 네.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들어갈 생각 있는 사람 없어요. 저희는 버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양쪽 날개를 같이 갑니다. 정확하게 양날개를 같이 가고 있고요. 세금 이야기한 것도 양날개이기 때문에 한 거지 살짝 갈아타지 않습니다. 아니 왜 갈아탑니까? 실제로 국정원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 대선에 불법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 왜 저희가 세금으로 갈아탑니까? 세금을 가지고 온 거지요. 이슈로 가지고 온 것이지 절대 갈아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4대강 실제로 이제 법사위 감사원에서 4대강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정원 이슈로 를 흐리기 때문에 사실 4대강 보고도 나중에 받기라고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든 국민의 마음은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세금 4대강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는데요. 아이고 뭐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럼 장애투쟁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다 지지율은 50%가 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고 장애투쟁 계속해야 되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장애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장애투쟁 야당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게 약 30%가 되는데요. 그 장애투쟁은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안 보이네. 어떻든. 근데 저는 지금 서영교 의원께서 굉장히 그 뭐랄까 거의 그 연설에 가까운 얘기를 막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을 꽤 오랫동안 출입하면서 많은 의원들을 만나면서 취재하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눈치를 본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의 그 욕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혹시 재선 못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불안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출입 기자로서 민주당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가라. 그러니까 늘 뭐 지지율 떨어지니까 아우 안 돼 빨리 여기서 유턴해 갖고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우리가 국회 안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세금 받는 정치인으로서 꼭 해야 되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학법 투쟁 길거리에서 6개월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욕을 먹었지만 지지층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뉴라이트가 그러니까 조직되기 시작한 게 그게 그 시점이죠. 얘기였죠, 맞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결기를 가지고 한 번 나왔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얼어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좀 결기를 가지고 싸우면 저는 지금은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민주당이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진정성을 보이면 그 지지율 다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못 견디고 그 사이에 또 들어갑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의 어떤 그 신의랄까요? 그 불신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민주당 안에서의 그 친노하고 비노의 갈등이 사실 너무 좀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기회로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찾으셨어요? 야당과 장애철이 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찾으셨어요? 아니 찾다 보니까요. 없나 보네. 아니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한 의견 사실 반대가 더 높네요. 58.5. 그다음에 찬성이 35.0. 근데 예. 어디서 한 조사입니까? 이게 아프네. 내일신문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예. 근데 이제 내일신문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원세훈 김용판 강제 출석 여부 71.2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갤럽 조사인데요. 새누리당은 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냐라고 할 때 54%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원세훈 김용판 강제 출석시켜야 된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54%. 국정원 댓글은 대선 개입 국기문란이다. 55%. 똑같은 데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장외투쟁에 대한 의견 59.5가 반대, 찬성이 35예요. 그럼 사실 지금도 부담스럽거든요. 장외투쟁에 대한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너희 이러고 하고 나니까 또 지지율도 떨어졌잖아. 아프죠. 안 부담스러울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명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가야 되고 저는 양날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날개를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장외투쟁을 할 때 박근혜 후보가 그때 정말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장애 나왔다가 민생 걱정된다고 또 들어가야 하냐. 이 사람 민생에 대해서 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그리고 민생은 항상 있는 것이다. 이번엔 굳게 버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생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 6개월을 가는 과중에 사실은 이제 아까 장윤선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재호 전 원내대표의 트윗이 얘기인데 화제가 되고 있죠. 예,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불러서 일정 정도 양보를 이야기하게 되는 김한길 거죠. 대표한테 양보를 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어떻든 여야가 양보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가 저희 그때 이슈였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없죠. 상생도 없고 귀를 기울이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일정 부분 움직여 나가는 게 필요하다. 예. 저희는 열심히 뛰고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알겠습니다. 정확히 1시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딱 정확히 서장톡 1시간 했습니다. 저번에 그 첫 방송 나가고 일부 그 애청자들이 시간을 늘려라. 정말요? 네. 이런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단 무덤덤하게 이제 했고 오늘 어떤 얘기 나오나 한번 보고 한번 그 애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2차 서정톡까지 보고 시간을 늘려야 되라고 생각하는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진행하기 좋으시겠어요. 가슴에 비수를 콱콱 꽂고 어깨에 송곳으로 막 파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자리가 원래 좋은 자리예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면서도 술도 안 마셨는데 그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술 같은 거 못합니다. 매일 공부만 하고 그런데 좀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좀 중언부언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엔 좀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반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은서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털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연이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슬기롭게 그다음에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저 이틀 남은 내일은 하루 쉬고 모레 금요일에 보이는 팟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